자, 오늘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크라는 거를 할 텐데, 바로크 예술, 바로크 양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바로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로크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기족적인 서양의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도, 그 정도까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이 바로크라고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로크라고 하는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이제 크게 이번 그 바로크라고 하는 이 주제의 수업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크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바로크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들, 그 다음에 미술품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테고, 그러니까 바로크라고 하는 양식의 외형적인 측면이겠지, 그치? 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테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그렇다면 바로크라고 하는 이런 양식이 생겨나게 된 배경, 그 사회적 배경,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바로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텐데,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바로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바로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바로크에 대한 책만 2권을 썼는데, 바로크적인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나의 바로크라고 하는 제목의 2권의 책이 단행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바로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책을 2권을 쓸 정도로 바로크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구나 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건축을 전공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축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건축가가 이 바로크 양식이 도대체 뭐길래 책을 2권을 쓸 정도로 바로크에 대한 관심이 왜 그렇게 도대체 많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크 하면, 아까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17세기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서양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예술적 경향, 그런 경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크에 대한 관념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좀 이상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는 약간 그런 1차적인 모습, 그 너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건축가는 궁극적으로 커다란 숙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가는 궁극적인 숙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이해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궁극적인 숙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 유명한 의미심장한 건축물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것, 그게 궁극적인 숙제는 아닐 거예요. 궁극적인 건축가들의 궁극적인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내는 게 건축가들의 궁극적인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건축과 예술의 어떤 문명사를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불과 약 한 10,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이 지구를 이렇게 완전히 내 것이냐 점유하지는 않았어요. 10,0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10,0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를 이렇게 마치 인간의 것이냐 이렇게 완전 점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면 사실 되게 짧거든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생명체가 출현을 한 것이 40억 년 전이라고 그래요. 40억 년 전. 그리고 유인원이 최초로 출현한 것이, 지구상에 유인원이 출현한 것이 약 700만 년 전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도 사실은 몇만 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어떤 역사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구상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모뉴먼트를 막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전체 지구의 역사, 생명체의 역사를 전체를 지평으로 놓고 봤을 때 5,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지구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지구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1분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지구는 마치 인간의 전유물인 양 온통 다 건물이 세워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해서 건축물로 꽉 뒤덮인 지구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이것은 더 팽창하고 있죠. 왜냐하면 건축의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점유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지구가 온통 건물로 다 뒤덮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인류가 영원토록 지금처럼 지구상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해답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물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 다만 인간의 건축적인 욕망, 다시 말해서 공간을 점유하려는 그 욕망, 더 큰 공간에 대한 욕망,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중요한 일환일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제한된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최대한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더 큰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면 한 평의 공간을 2평으로 보이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2평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물리적으로 한 평에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지. 나는 개인적으로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그 비법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평을 2평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개념적인 비법이 이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크에 대한 이 연구와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을 걸쳐서 과연 이제 바로크의 그런 개념적 비법이, 공간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 비법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바로크는 여기에 이 도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도래하게 되는 예술의 양식인데, 사실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는 이 당시에는 없었던 용어예요.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그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의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페인 또 포르투갈이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 그죠? 그 이베리아 반도의 보석 세공사들이 중세시대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석들을 이렇게 다듬는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석의 재료인 진주를 보석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못생기고 쓸모없는 진주, 이 진주는 쓸모없기 때문에 예쁘고 동그랗고 뭐 이렇게 그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 진주는 다른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삐뚤삐뚤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탁 던져버리면서 얘는 바로코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못생기고 쓸모없는 그 진주, 그거를 바로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못생기고 쓸모없는 그 바로꼬라고 하는 그 진주를 뜻하는 것이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바로크 양식이라는 그 용어의 어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상하고 삐뚤삐뚤하고 못생긴 뭐 이런 거를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끔하지 않은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바로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바로크라는 용어는 거기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 이 삐뚤삐뚤하고 이 못생긴 진주, 이 진주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건축의 모양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건축의 모양이 변하는데,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건축물, 뭐죠, 이거, 여러분? 신전이죠? 이 신전은 어느 시대에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신전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 건물은 뭐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고딕 건축이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고대의 건축의 모양이 중세 시대에 이렇게 변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한 단계 이렇게 변했죠. 요거는 뭐죠, 이게? 르네상스 건축물이죠. 그죠? 르네상스 건축물. 자, 요런 변화를 겪었어요. 크게 보아서 인류의 건축물의 형태가 요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크에는 또 하나의 형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바로크 건축의 형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했어요. 참 희한하게 변했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그러진 진주라고 그랬죠. 일그러진 진주.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한 못생긴 진주라고 그랬죠. 정말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그치? 르네상스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대의 그 모티브, 고대의 건축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쑥한 건축의 형태가 이렇게 마치 열에 녹아서 울퉁불퉁해진 것처럼, 우리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떤 말쑥한 것이 열에 의해서 막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요게 바로크의 형태예요. 바로크 건축의 형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좀 딱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시대의 연도수라든가 건축가의 이름이라든가 건물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건물의 모양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도록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요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자, 도대체 그러면 바로크 시대의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건물은 이제 스테파노 이타르라고 하는 건축가가 1768년도에 만든 바실리카 델라 꼴레지아따라고 하는 이제 성당이에요. 이탈리아에 있죠. 이 건물을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참 묘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어떤 잔잔한 물결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자르 페나라고 하는 건축가가 1695년도에 만든 레체에 있는 바실리카 디 산타 크레체라고 하는 이 성당인데, 전체적인 느낌이 좀 유별나요, 그렇죠? 유별나고 그 형태의 조형성이 굉장히 격렬하죠. 그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바로크 성당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비뇰라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만든 로마에 있는 일제수 성당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파사드의 표면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막 이 물결 치듯 구불구불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의 요소들이 어떤 이런 곡선들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바로크 건축하면 지금 세 개를 이제 봤는데 전체적인 특징이 뭡니까? 직선에서 곡선이죠. 그렇죠, 그죠? 르네상스 건축은 직선적인 요소가 주를 이룬다면 바로크는 곡선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곡선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일제수 성당처럼 이런 곡선들이 있고 아까처럼 건축물의 이 파사드의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한 것. 그걸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가소성이라고 해요. 가소성. 그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가했을 때 녹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을 가했을 때 녹는다라고 해서 가소성이라는 것이지. 마치 아까 이전에 건축물들을 보면 어때요? 마치 녹은 것처럼 그런 울퉁불퉁함이 있죠. 이게 가소성이에요. 어떻든 이게 가소성이든 곡선이든 우리가 이제 그 르네상스 건축물하고 비교했을 때 딱 나타나는 특징은 어떻든 전체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그 산카를로 까트로폰타네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성당인데 이거는 또 이제 그 바로크의 아주 또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보로미니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내부의 모습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내부의 모습도 아주 이 파사드의 모습처럼 아주 파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가소성의 파사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바로크 양식의 건축적 특징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그런 가소성에 의한 또는 곡선에 의한 어떤 그런 형태들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들도 나타나요. 마치 건물이 그야말로 약간 좀 미친 것 같죠, 그렇죠? 약간 어떤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요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요란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거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성당인데 남미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된 남아메리카, 그 남아메리카 남미 쪽의 바로크 건축물들은 대부분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바로크 건축물의 특징은 크게 북유럽의 건축물, 또 이탈리아 반도의 건축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의 건축물, 그 다음에 남미 쪽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조금씩 이 형태가 약간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남미 쪽의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꼭 인간이 만든다라기보다는 무슨 곤충들이 만든 집 같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바로크 건축의 1차적인 특징은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크에 대한 이제 개념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크라고 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표현된 예술품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크 하면 딱 1차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형상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공간인지 아는 사람? 이 공간.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베르사유. 파리에 있는 궁전이죠. 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외형적으로,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바로크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이 워낙 유명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크 하면 이 공간을 떠올리게 되고, 이 공간의 이미지가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로크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곡선의 조형물들이, 장식들이 막 이렇게 금빛 찬란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크의 특징이죠. 그런데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건축에서만 나타날까? 어떤 하나의 문화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의 문화는 건축이나 미술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 또는 음악, 연극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문화들은 장르만 다를 뿐인 것이지, 분야만 다를 뿐인 것이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특징을. 그러니까 바로크는 1600년대에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세기에 유행했던 전반적인 문화의 경향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예를 들면 건축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런 모양들, 이런 회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 바로크 초기에, 르네상스 후기에 마니엘리즘이라고 하는 바로크의 초기 상태를 우리가 마니엘리즘이라고 그러거든. 마니엘리즘. 그 마니엘리즘의 미술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파르미지아니노라고 하는 이제 그 이 화가여에서 만들어진 미술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제목이 뭐냐면, 볼록 거울 속의 자화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때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얼굴이 요만하고 손이 이만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 거울 자체가 편편한 거울이 아니고 볼록 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면 편편한 거울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없겠죠.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볼록 거울이니까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볼록 거울은 정상적인 모습을 왜곡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시키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그림도 우리가 재밌게 보아야 할 이 그림인데, 한스 홀반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대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그림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요거.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요거. 요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면에서 보면 얘가 뭔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그림의 측면에서 얘를 딱 바라보면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딱 드러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이미지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인데 요 이미지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의 상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이 상이 얘는 정면에서 보는 상이지만 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그림 속에서. 또 이 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각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멜키오레 카파라고 하는 이 바로크 시대의 조각가가 만든 부조의 형상이에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프레임이. 근데 이 프레임은 아까 건축의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어요. 약간 아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가소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것. 프레임 자체가, 액자 자체가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치? 살짝 휘어져 있는 가운데에 이 주인공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프레임 속에 들어있어야 할 이 그림의 주인공이 여기를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프레임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약간 4차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진을 액자 속에 넣어놓으면 그 프레임 안에, 그 액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사진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멜키오레 카파는 이 그림 속의 내용을 프레임 밖으로 살짝 이렇게 앞으로 드러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의 고정관념을 약간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그죠? 약간 4차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아니라 약간 외상적 관념을 자아내도록 하는 그런 처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음악은 바로크 이전이 어디죠? 르네상스죠, 그죠? 이 르네상스의 음악은 중음과 고음으로 만들어진 음악의 선율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음악의 선율들이 명료하게 살아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크 시대로 딱 접어들면 음악이 어떻게 변하냐면 저음이 생겨나요. 저음. 이걸 이제 바소 콘트라소라고 그래요. 저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 저음은 고음과 중음의 그 명료함을 교란시키거나 톤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음악은 고음과 중음이 명료하게 막 살아서 그 각각의 멜로디를 자아낸다면 바로크에는 거기에다가 그 명료함을 방해하는 묵직한 저음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음이 명료함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야. 무슨 말 이해해요? 어떤 그런 특징을 바로크 음악에서는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연극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극의 개념은 연극 무대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것이잖아. 그래서 관객들은 그냥 볼 뿐인 것이잖아. 그런데 그 무대 안에 있던 배우가 갑자기 밖으로 무대 밖을 나와가지고 관객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봤었던 부조, 멜키오레 카파의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 이해가요? 어떤 설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야. 비정상적으로.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예를 들면 바로크 문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근데 여러분들 돈키호테는
읽어보셨죠, 그죠? 돈키호테 읽어봤어? 돈키호테를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키호테는 아주 그 요약된 돈키호테라고 보면 돼요. 돈키호테의 원전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원전을 읽어보면 요약된 돈키호테에서는 사실은 느낄 수 없는데 원전을 읽어보면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약간 미치광이 기사가 자기 그 종 산초를 데리고 이제 모험을 다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풍차를 보고 이 풍차가 이 공주님을 해치려는 못된 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풍차하고 이렇게 싸우는 막 그런 미치광이 기사로 나오는 게 돈키호테잖아, 그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를 원전을 읽어보면 이 돈키호테가 어느 날 기부인을 만났는데 자기가 돈키호테면서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부인한테 해줘요. 이거 뭔가 뒤죽박죽 되는 것이야.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들어있는 것. 그렇게 경계 자체가 이상하게 뒤틀리고 교란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게 문학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햄릿의 소설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도대체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어떤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너무너무 정상적인 것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건축에서도 살펴봤었지만 르네상스의 건축물은 어땠어요? 똑바르잖아, 그죠? 똑바르고 정상적이고 참 말쑥하게 잘 만들어졌잖아.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열이 가해진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 버린 건축의 형태들. 또 조각이라고 하는 것도 프레임 속에 딱 정상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조각을 감싸고 있는 그 프레임 자체를 휘어지게 만들고 또 그렇게 휘어진 프레임 안에서 실제로 그 프레임 안에 들어있던 주인공이 프레임 밖으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정상적인 개념을 이상하게 뒤틀고 교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5가지 정도의 바로크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다차원, 어두움, 움직임, 과장, 눈속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크 예술, 다시 말하면 건축, 조각, 회화 뭐 이런 데서 이런 키워드들이 도출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전체를 쫙 가로지르면 그것은 한마디로 모호함이죠. 알 수 없음인 거예요.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도대체 왜 중세를 벗어나서 고대 로마의 그런 이성과 과학 정신을 회복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재탄생이 약 100년, 200년도 안 돼서 끝이 나고 이렇게 이상한 바로크라고 하는 개념이 도래했을까? 이 모든 그 예술의 형태에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그 사회적 배경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 사회적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그 사회적 배경.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한 가지만 살짝 맛보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렸냐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르네상스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여러분 천동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다른 위성들이 도는 것.
그죠? 여러분들 그런 천동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고대 시절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상식으로 딱 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라고 하는 그 행성들이 쫙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400년도에 르네상스가 도래할 무렵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개념이 완전히 뒤집혀져요. 지동설이 나오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위성들이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을까? 인간한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틀린 것일지라도 계속 믿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궁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라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겠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야 라는 생각이 그냥 그것이 정상이었는데,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친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동설과 지동설의 개념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그런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천동설이건 지동설이건 내가 살아있고 뭐 이렇게 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그게 나한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는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전적으로 지배하던 개념이었어요. 그런 이 관념의 시대에 지금은 관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어찌 보면 약간 문화생활 같은 내가 전적으로 어떤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종교의 개념은 태어나면서 숙명적으로 가지고 나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관념이었단 말이야. 그런 관념 속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변화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것으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건 어떻든 바로크 예술이 르네상스로부터 변화된 이렇게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변화된 그 배경에는 그러한 수많은 사회적 상황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사회적 상황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크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똑같은 이미지를 해가 지기 전에 한 장을 찍었고 완전히 밤이 되어서 사진을 한 장을 찍었어요. 똑같은 도시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이 두 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에 자꾸 더 눈길이 가나요? 왼쪽 장면에 눈길이 더 갑니까? 오른쪽 장면에 눈길이 더 갑니까? 오른쪽인 것 같아요? 왼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오른쪽에 시선이 좀 더 가죠.
왜 오른쪽에 시선이 좀 더 갈까? 뭐 이유가 간단하겠죠. 뭐. 좀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 좀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지는 않고 주로 밤에 별들이 막 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잖아.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이트 가봤어요? 나이트? 지금은 나이트라고 안 하고 클럽이라고 그러지. 클럽. 그치? 클럽 가면 재밌어요? 재밌겠지. 내가 여러분들처럼 학생 시절이었을 때는 클럽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고 나이트가 있었어요. 나이트에 이제 밤 되면 막 그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또는 뭐 이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 받은 친구가 그날 나이트 가가지고 한턱 쏘는 거야. 그 나이트를 탁 가면 나이트를 왜 가냐 하면 나이트를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꼬시려고 나이트를 가거든. 가면 막 아주 어두침침해요. 아주 어두침침한 이 공간 속에서 정말 시끄럽지 막 음악 소리가 막 귀가 이게 멍멍할 정도로 큰 음악 소리가 나오고 컴컴한 이 어둠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혹시 마음에 드는 예쁜 여학생이 없나 하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부킹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이렇게 만나서 미팅처럼 같이 술도 마시고 재밌게 이제 노는 거야. 그러면 정말 예뻐. 여학생들이. 진짜 예뻐. 그래가지고 또 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둡기 때문이고 하나는 술을 마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거든요, 여러분. 나이트에서 막 재밌게 막 신나게 여학생들이랑 같이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막 술 마시면서 노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버려서 나이트가 문을 닫을 시간이 딱 돼. 그러면 그 나이트에서 손님들을 내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가 뭐냐면 노래를 크게 틀어요. 어떤 노래를 트냐면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노래를 빡 틀면서 불을 딱 켜버려. 불을 딱 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뻤던 여학생이 정말 그게 아닌 게 돼버려. 우리는 흔히 그런 전문 용어를 썼었는데 폭탄이라고 그러거든. 여자들이 그냥 그 예쁜 미녀들이 갑자기 못생긴 폭탄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어둠이 그 여학생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던 것인데 불이 딱 켜지면서 그 아름다움이 딱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지. 이게 뭘까요, 도대체? 왜 어둠 속에서는 더 아름다워 보일까? 인간한테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보려는 그 상상력을 충동시키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거나 또렷하게 만들지 않는 속성이 있잖아. 그러면 그 또렷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아름답게 보려는 그 의지의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못생긴 상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어두침침한 공간에서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학생이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못생긴 여학생으로 그렇게 돌변하는 이유는 인간한테 그런 상상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의 본능이. 무슨 말 이해가요? 마치 이것처럼. 똑같은 장면인데 이거는 그냥 너무 적나라하고 이거는 어떤 기대를 품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그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 그림을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요게 뭐냐면,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탁 하면, 이 위에는 르네상스 아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 구글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넣고 엔터를 탁 누르면, 이렇게 르네상스 르네상스 미술품들이 이렇게 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로크 아트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검색창에 넣고 키워드를 탁 누르면 탁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렇죠. 이게 수많은 바로크 예술품들이라고 하는 미술들을 쫙 종합하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그림들의 전체를 쫙 종합하면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 이미지하고, 그렇죠. 이 이미지하고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크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둠적인 요소가 가장 표면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예술품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대표적으로 바로크 화가라고 하는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이미지하고 딱 부합되죠? 배경이 다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가운데 이 대상만, 모델만 강한 빛에 의해서 딱 이렇게 드러나는 요거.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모델만 강한 빛에 의해서 이렇게 딱 드러나고 있어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명상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카라바조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완전 어둠이라면, 이 렘브란트의 어둠은 카라바조의 어둠보다는 조금 덜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어둠 속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일부가 이렇게 딱 조명되고 있는 것. 그치?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마찬가지로 배경이 어둠으로 감싸져 있는 가운데에 존재들이 이렇게 딱 강한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었던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대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둠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에 몇몇의 사람들만 이렇게 딱 강하게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렘브란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북유럽의 르네상스 이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화가인데, 이 화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이 당시에 북유럽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리는 게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는 게 지금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북유럽 사람들은 또 개인의 초상화도 그렸지만 이런 단체 초상화, 단체 사진도 찍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북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그 모임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을, 다시 말하면 단체 초상화를 그리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야간 순찰 때라고 하는 이 멤버들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그림값이 비싸고 잘 나가던,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던 그 유명세를 띠고 있던 렘브란트에게 단체 사진을 주문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런데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진값을 다 돈을 n분의 1을 해가지고 돈을 내겠죠. 그 당시에는 화가요에서 그림을 그리면 꽤 많은 돈을 줘야 하는데, 한 사람이 부담하지 않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자 n분의 1을 해가지고 그림값을 걷어서 렘브란트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렘브란트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냈을 거예요. 기분 좋게.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돈을 내고 자기 얼굴은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만들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계기로 완전히 망해요. 더 이상 자기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의뢰인들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는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태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초상화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앞으로 렘브란트한테 그림 맡기면 안 돼. 라는 소문이 막 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소문을 내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또 컸기 때문에 그 소문은 실제로 렘브란트를 망하게 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일화일 테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의 그때 당시의 풍조는 배경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하는 가운데 일부의 모델들을 강하게 비춰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크 미술에서 나타나는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테네브리즘이라고 그래요. 테네브리즘. 테네브리즘은 다시 말하면 배경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몇몇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미술의 기법, 그것을 테네브리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하고 한번 살짝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르네상스 미술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대낮의 이미지와 밤의 이미지가 이 그림 두 장의 이미지 속에서 딱 드러나지 않나요? 이건 어때요? 대낮이잖아. 이거는 밤이잖아. 또 이거는 르네상스의 보티첼리라고 하는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르네상스의 그림이죠. 이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형체들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어요. 배경이 어둠 속에 잠겨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형태들의 윤곽이 아주 명료하게 딱 드러나 있죠. 하지만 바로크 예술품들,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크와 르네상스가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구분되는 가장 1차적인 척도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이 그림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시녀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아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델이 아주 짙은 어둠 속에 잠기는 그런 개념은 조금 덜해요. 조금 덜한데 여기서 또 다른 바로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시녀들이에요, 시녀들.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라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화가인데, 이 사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만한 캔버스가 있죠. 그림 화판이 딱 있죠. 이 화판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 팔레트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당시에 스페인의 국왕 필리페 4세라고 하는 그 국왕 부부가 이 당시에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이 화가에 의해서 초상화를 그리는 그 화실의 공간의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가는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국왕 부부를 보고 있겠죠. 왕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왕은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이 왕은 서 있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모습을 이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이 화가는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막내딸이 아버지가 모델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장면을 구경 나온 상황이에요. 이 마르가리타라고 하는 이 어린 공주가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이렇게 서서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가가 바라보는 이 얘의 부모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국왕 부부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요 뒤에 거울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거울에 이 국왕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또 거울 속에 딱 비춰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화면 속에다가 화가가 보는 내용을 표현하고 묘사해내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그림의 속성이잖아요. 일반적인 속성이잖아. 그런데 이 그림은 그 반대의 상황을 그림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상황.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관람자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할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전체 화면에 나타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이 공간의 모습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 공간 자체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개의 공간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어떤 공간이 존재를 하냐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화실의 공간, 이 방의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과 함께 이 모델이 서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공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야. 그렇죠? 이 공간이 존재하고, 이 공간을 또 반영하는 어떤 거울 속의 공간 하나가 존재해요. 세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개의 전혀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크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액자 속에서 그 액자 속의 인물들이 튀어나오는 그 개념하고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그 경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크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경계라고 해요. 탈경계. 그러니까 경계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속성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의 내용은 이제 지금 내가 설명을 해서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은 당연하게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스페인 국왕 필리포 4세 국왕 부부가
돼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뜬금없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시녀들이에요, 시녀들. 시녀들이, 이 사람들이 시녀들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초상화가 그려지고 있는 이 화실에 놀러 온 마르가리타 공주를 돌보는 이 시녀들이 그림의 제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뭔가가 뒤틀려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림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림 제목 자체도 사실은 이 시녀들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이게 돌보는 이 시녀들이 이 그림 속에서 그림의 제목으로 나타나야 할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야. 이게 바로크예요. 이게 바로크예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바로크의 특징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성당, 이게 스페인에 있는 성당인데, 아마 이 성당은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약 한 10년 전에 우연히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혼자 막 골목을 쏘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성당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성당이 진짜 이 바로크의 속성을 진짜 제대로 함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당 앞에는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광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마당 정도 되는 광장이에요. 그리고 그 광장 주위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건물들이 이 광장을 딱 에워싸고 있어요. 광장을 에워싸고 있고 그 한편에 이 성당의 정면, 파사드의 모습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장 한가운데에서 이 건물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이 건물의 모습은 뭡니까? 건물의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그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건물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주위에 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건물들이 벽처럼 느껴지고, 이 성당의 파사드, 정면은 마치 성당 내부에 제단처럼 보여요. 그런 착각이 싹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묘하네, 느낌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건물 안으로, 이제 여기가 출입구거든요. 여기 출입구를 한 게 딱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펼쳐지냐면, 이런 공간이 딱 펼쳐져요. 이게 건물에, 아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성당의 이름이 스페인의 무르시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 무르시아 대성당 안에는 이런 이미지가 딱 펼쳐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재밌게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인데, 요거는 전형적인, 그야말로 바로크적인 파사드예요. 그죠? 바로크적인 모습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바로크 건축물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바로크의 형상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부로 딱 들어가면 뜬금없게도 바로크 내부의 성당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 배웠죠? 이거 어떤 양식의 공간입니까? 어떤 양식의 공간이야? 그렇지. 고딕의 내부가. 그러니까 끝은 바로크인데 내부는 뜬금없이 고딕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부로 딱 들어가서 이 장면을 딱 보고, 이거는 건축가가 내가 그 건물 외부에서 이 건물 파사드를 바라봤을 때 내부처럼 느껴지게 했던 그것이 우연한 내 감정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건축가의 의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고딕을 공부하면서 고딕 공간의 내부는 뭐였습니까?
숲속의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나무들이 고딕 공간의 기둥, 열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런데 또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또 이 건물의 외부는 마치 바로크 성당의 내부의 제단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두 개가 여러분 비교가 살짝 되면서 유사점이 보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숲속이니까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숲속에 어떤 고딕 성당이 들어있었다면, 어떤 하나의 공간이 들어있었다면 그 공간 속에서 밖으로 나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숲속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개념적으로 외부가 되는 것이고 얘는 개념적으로 제단처럼 보이는 그 파사드의 형태, 즉 내부가 되는 것이죠. 내부. 다시 말하면 뒤바뀐 외부와 내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건축가가 의도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었던 아까 벨라스케스의 그 시너지라고 하는 그 그림, 여러분 그죠? 공간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공간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성당도 그런 어떤 개념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크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소성의 형태, 그죠?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크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런 가소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 굴곡진 그 볼륨이 없었다면, 이 웨이브가 없었다면, 아마 르네상스라고 봐도 될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봐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웨이브 때문에, 이 가소성, 파사드의 가소성 때문에 이게 바로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봐봐요. 이게 르네상스 건축물이라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웨이브가 없었다면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주 파도처럼 이렇게 웨이브지는 이런 형태. 이것이 바로크 건축의 1차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산카를로 알레 꽈트로 폰타네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 내부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모습에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딱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들이. 요거는 이제 그 파리에 있는 호텔이에요. 람베르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의 바로크 건축가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건축가죠. 르보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이 건축물을 한번 보면 여러분 모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기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없는 거지, 모서리가. 다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 건축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안쪽에서 이렇게 웨이브가 졌죠. 이렇게 각이 짖지 않았어요.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마치 U자 모양의 전체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반대로 이 볼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사실. 그냥 마당 정도 되는 크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 공간에 가서 이 건물을 딱 보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넓게 느껴져요. 착시 때문에 그래요, 착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오목한 이 볼륨감과, 요 위에 건축물의 볼록한 볼륨감이 이게 같이 충돌하면서 내 감각을 약간 교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공간에 들어가 보면 그 공간의 그 최적감,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의 규모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대충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각을 교란시키게 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딱 측정할 수 없는 그 감각의 무능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건축가로서 이 바로크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그랬죠.
한 평짜리 공간을 어떻게 하면 2평, 3평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찌 보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궁극적으로 더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건축가의 궁극적인 숙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바로크의 개념적인, 건축의 개념적인 수법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크 건축에 담겨있는 묘미예요. 묘미. 이거는 이제 피에르 르 그로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조각가인데 이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요. 이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보세요. 천사는 한쪽 발을 프레임 밖으로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천사들이 들고 있는 이 성모자상의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액자 프레임 속에 또 다른 프레임이 들어있는 것이죠. 프레임 속에 또 다른 프레임이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이 프레임을 또 그림하고 프레임하고를 이격시켰어요.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말 그대로 경계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경계 자체를 무화시켜버리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탈경계인 거죠. 탈경계. 조각에서 또 어떤 개념들이 또 나타나냐면 바로크는 건축물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원의 양식에서도 바로크적인 속성들이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분수인데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아폴론의 조각상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고 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과 함께 물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은 딱 정지되어 있잖아. 죽어 있는 것이잖아. 멈춰져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거를 아까 우리 왜 바로크 미술의 가장 1차적인 특징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것, 어둠 속에 잠기는 것, 그렇죠? 어둠 속에 잠기는 그 어둠의 역할을 여기서는 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조각의 일부를 그 어둠 속, 물 속에다가 잠기게 하고, 그래서 다 드러나지 않게 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런 물이라고 하는 이 살아 숨쉬는 어떤 이 요소를 같이 혼용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스펙타클이 그야말로 일어나는 것이죠. 스펙타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시면 꼭 트레비 분수는 아마 여러분들 꼭 가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 트레비 분수가 사실은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그 로마의 휴일인가? 거기에서 되게 유명하게 된 이 분수인데 그 사람들 여행 가면 여기다가 막 동전 던지잖아요. 이 동전을 어떻게 던지냐면 오른손으로 동전을 쥐고 뒤돌아서서 왼쪽 어깨로 동전을 탁 던져서 이 물속으로 이 동전이 탁 들어가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분수의 이 물속에는 세계 각국의 모든 동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러죠. 자, 중요한 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조각상들은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들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지, 죽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그 물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첨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 그리고 또 그 이 조각상들도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 위에다가 놓여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땅속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일부는 잠기고 일부는 드러나고 하는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아까 우리가 미술에서 살펴봤었던 어둠 속에 잠긴 존재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개념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궁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도 바로크적인 분수, 정원의 이 개념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